상식 밖의 유전자에 대한 두 번째, 게놈의 교훈. 게놈, 유전 변이가 새 유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놈에 대해서 2001년 두 가지 게놈 분석 초안이 발표되었다. 한 유전자의 여러 단백질, 1940년대에 조지 비들과 데이터 터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밝힌 실험 이후에 분자생물학에서 한 유전자가 한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개념이 진리로 떠받들여졌다. 하지만 사람 유전자는 수만 개뿐이었다. 게놈 연구는 어떻게 끝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 게놈의 분석이 완료된 시점을 백악관의 기자회견장에서 그 위협이 발표된 2000년 또는 서로 경쟁하던 연구팀들의 데이터를 처음 발표한 2001년을 여긴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모든 것이 구멍이 뚱뚱 뚫려서 초안에 지나지 않았다. 거의 20%에 이르는 암호의 염기 서열이 해독되지 않았던 것이다. 완성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2003년에도 단백질 암호 영역의 약 1%가 빠져 있었고, 단백질 암호가 아닌 정크 DNA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특정 구역의 염기 서열은 아직 해독되지 않았다. 유전 관계가 가까운 종들에서는 매우 비슷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암과 같은 일을 한다. 사람과 돼지는 비슷한 인슐린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의 당뇨병 치료에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포유류가 비슷한 수의 유전자를 갖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 물론 사람과 침팬지보다 사람과 사람이 유전적으로 훨씬 더 비슷하다. 표준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게놈 염기 서열의 99.9%를 공유한다. 또한 특정 유전자가 완전히 삭제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같은 유전자를 지닌다. 인간 게놈은 없다. 인간 게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가상의 독립체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유전 암호의 모든 문자를 공유하는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뿐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유전 암호는 유일무이하다. 인간 게놈 분석이 제공하는 것은 평균적인 개개인의 유전 변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것들이 하는 일을 간단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성과 양육. 유전자 결정론. 인간종을 놀라운 다양성은 유전 암호라는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벤트의 논리에는 다소 결함이 있다. 존 설스터는 그가 개똥 철학을 한다고 비난하게 되었다. 당신의 인간 게놈에 3만에서 4만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모든 형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암시하는 3배 많은 유전자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 역시 옳지 않다.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전과 환경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게놈 연구는 애초에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크게 조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전자 결정론을 깨뜨리려는 벤트의 의도는 그 자체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성학.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기대는 사회의 진화론을 거부했다. 그의 집안에 병리학자가 있었던 데에도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다윈은 10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이 유아기에 사망하는 일을 겪었으며 10살에 사망한 딸 애니의 죽음에는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사전 프랜시스 골트는 열정적으로 그에게 생각에 매달렸다. 유전에 관한 뒤틀린 오해에 고무된 범죄 행위들은 연구 분야 전반에 오래도록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과거 유전학의 오용 사례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의 형성 과정에 유전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그 어떤 가정에도 의혹을 품도록 했다. 그런 영향을 조사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골턴과 록스의 잘못된 이론만큼이나 과학적 기지가 않다. 영국의 우생학 법안은 1912년 영국 자유당 내각은 정신지체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윈스턴 처칠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전자 결정전의 성서는 1970년 당시 무명에 가봤던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발표한 한글의 책이다. 그의 책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는 독창적인 연구는 거의 없이 이렇게 이기적인 유전자의 주장은 진화와 유전에 관한 많은 전통적인 설명의 근본 원리부터 뒤집혀 있다는 것이다. 개체가 생식을 위해서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체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복제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유전자들이다.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기초도 아니다. 진화는 그것들을 실현하려는 동물도 식물도 세균도 아닌 스스로 복제하는 이 정복 꾸러미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다. 현대 진화론의 정합 이후에 유전 변이가 진화의 원질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도발적일 수 있다.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표현형에 어떤 내재적인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표현형의 개체, 집단 또는 정무 생존과 생식을 증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용도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익은 유전자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다. 이기적인 유전자는 유전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 행동이나 생리학적인 측면은 거의 없다고 보면서 도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연선택의 본질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한다. 빈섭한. 모든 역사는 인간 본성이 끊임없는 탈바꿈일 뿐이다. 빈섭한. 사람에게는 탁월한 성격 특성이 거의 없으며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주장한 빈섭한 교리의 기원은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더 오래된 판본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이슬람 사상가 이븐 시나가 내놓았지만 말이다. 계명주의 시대에는 군주제나 귀족 정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분위기를 타고 점점 더 큰 인기를 얻었다. 사람의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면 세습제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코에게 빈섭하는 개인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양육을 통해 작용하는 본성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괴물 칼리번의 주인 프로스페로에 따르면 인간의 상태에 유전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 것을 둘러싼 논쟁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전학의 시대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다. 한쪽에는 인간 심리를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쪽에는 그것이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통점은 많지 않아 보였다. 진화 심리학자 세라 블래프 허디는 우스개로 우리는 본성과 양육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더러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 둘은 흔히 추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유전자와 질병, 유전병은 자폐, 치료를 요하는 질병들이 유전에 의해 거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어린 유전자를 추적하여 밝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서 자폐는 쌍둥이나 가계 연구를 통해서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어린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런 종류의 발달 장애가 나타나라 하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자폐 유전자는 없지만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정상적인 유전 변이들이 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각의 유전 변이 하나만으로는 작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 둘째,
개개인이나 그들의 집안에만 특별히 나는 매우 드문 자연 발생적인 돌연 변이가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자폐에 관해서는 더 깊이 탐사할 것이다. 50장에 유전병에 대해서 유전자가 원인은 심장병 같은 복잡한 질병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키는 병원이들은 질병 유전자라고 볼 수가 없다. 이들은 복합 효과를 갖는 흔한 병원이들이다. 암과 당뇨병, 또 하나의 반대급부, 남모양적 혈구 빈혈만이 반대급부를 포함한 유전병은 아니다. 유전자 사냥, 흔한 유전 변이들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헌팅턴 무드병이 많이 발생한 집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웩슬러는 1979년 마라카이보 호수에 사는 500명이 넘는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표면을 공동 연구자인 짐 거셀러에게 보내서 유전자 분석을 하도록 했다. 그 연구팀은 헌팅턴 무드병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DNA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1983년에는 그 유전자가 4번 염색체의 짧은 팔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헌팅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실제 유전자를 확인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렸다. 1993년에 이루어진 이 발견은 초기 질병 유전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지만 결과를 얻기까지는 지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연구에 14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발견이 검사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대개의 경우 어떤 질병에 그들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없거나 잘해야 한두 개는 사실 알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10에서 20% 보통 정도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5개가 10개 정도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작은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수백 개 있을 것이다. 유전체 전장 연관성 분석이라. 지금은 2가지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타나면서 질병 유전학이 커다란 정의를 맞이했다. 하나는 미세 배열 유전자 칩이라는 기술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한 사람의 DNA에서 동시에 100만 개의 유전 변이를 조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005년에 완성된 한맵이라는 지도로 하플로타입이라는 게놈 조각 가운데 어느 것들이 같이 유전되는지를 보여준다. 유전자 칩은 DNA 미세 배열이나 유전자 칩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CCG와 같은 연구 계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100만 개에 이르는 미세한 DNA 점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그 하나하나가 특정 SNP의 배열로 되어 있다. 시험하고자 하는 DNA를 이 칩에 노출시키면 모든 염기 배열에 해당하는 점에 결합한다. 이런 방법으로 한꺼번에 수십만 개의 유전적인 표지를 조사해서 검사를 받는 사람이 어떤 SNP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천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찾는 다음 단계는 국제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체 게놈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결과가 나오면 과학자들은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갖고 있는 모든 단일 유전 변이를 찾아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게놈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표지 SNP를 통해서 게놈의 한 부분이 어떤 질병과 관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유전학자들은 즉시 염색체 상에서 그 근처에 있는 것들에게 흔한 변이를 다 찾아보고 어떤 것이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암에 대해서 암은 유전자의 병이다. 암을 흔히 환경에 따른 질환으로 여기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이해할 것이다. 유강력과 흑색적이든 인유도정 바이러스와 자궁 경부암이든 성명과 중피종이든 흡연과 어떤 종류 암이든 환경의 영향이 종양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모든 발암물질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DNA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암은 유전적으로 실비했을 때 나타난다. 세포는 한 번씩 분열할 때마다 DNA를 성공적으로 복제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일어나는 세포 분열은 100조 번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모든 세포 분열은 딸세포의 유전 암호에 그것을 암세포로 만드는
오류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조직에서는 세포 분절이 정확하게 통제된다. 정확하게 암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오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발암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 뒤에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종양의 파괴적인 작용은 두 종류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을 때 시작한다. 첫 번째는 암 유전자들로 이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면 정상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게놈의 경찰관이라 할 수 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 이 유전자들이 하는 일은 암 유전자에 생긴 돌연변이를 찾아내어 악성세포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다.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들은 대부분 종양 억제 유전자에 의해 차단되고 아포토시스, 세포 예정사의 일종으로 세포 자살이라고도 하는데 따라서 자살한다. 하지만 두 종류의 유전자 모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는 이런 예정된 죽음을 피해서 암세포가 될 수 있다. 그 세포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딸 세포들에게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분열할 것이다. 그리고 수가 급격히 불어나서 결국 온몸으로 전이되어서 기관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악성 조직을 만들어낸다. 유전자 치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으킨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세포들을 약물이나 방사제로 죽이거나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상당히 난폭하다고 할 수 있다. 유방절제술 같은 외과 수술은 외모를 망가뜨리며 항암제를 쓰는 화학에 뽑은 독성 부작용이 많은 것이다. 텔로미어. 암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실마리는 염색체 끝부분에서 반복되는 DNA 조각들, 즉 텔로미어에서 얻을 수 있다. 텔로미어가 없으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중요한 유전자들이 파괴될 수 있다. DNA 복제가 염색체 끝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DNA가 조금씩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리고 텔로미어가 완전히 사라진 세포는 대부분 죽는다. 텔로미어 소실은 노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노화의 암세포가 마구잡이로 증식하는 하나의 요인은 그것들이 대부분 텔로미어까지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텔로머라제, 일단 소립 복제라는 효소를 만들도록 하는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세포들이 확인 과정 없이 분열하도록 하는 이 효소는 의학계의 공격 목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미 몇 종의 텔로메러제 억제제에 대한 임상 실험이 시작이 되어졌다. 자, 이렇게 유전자적인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하고 또 대사증후군적으로 암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지금 난립하는 것 같습니다. 암의 역사. 지난 100년 동안의 서구 사회의 평균 연령과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암 발병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79년 2003년까지 영국의 암 발병률은 남자 8%, 여자 26% 증가했다. 공연들은 환경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주된 원인은 현대 의학의 성과 때문이다. 항생제, 위생관리, 나아진 영양상태 등 공중보건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감염성 질환으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다. 암의 역사. 이렇게 슈퍼박테리아. 모든 질병이 유전자 관련이 있다. 모든 병이 암이나 헌팅턴 모든 병 이렇게 슈퍼박테리아. 우리 몸을 병원체로부터 지켜주는 면역계의 T세포, 림프고, 항체들은 우리 유전적인 구석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작은 변이가 우리를 특정 질병에 더 잘 걸리거나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혈액형이 O형 인 사람은 말라리아에 더 강하고 다른 유전자형 사람들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좀 더 강하다. 유전자들은 병원체가 인체를 공격하는 방식 그리고 면역계와 약물, 면역작용을 돕는 백신의 공격을 막아서 내는 방식을 제어한다. 유전자들은 왜 어떤 인플루엔자는 하루 이틀 알아눕도록 하는 게 고작인 반면에 어떤 인플루엔자는
몇 달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감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도 설명한다. 어떻게 산정 질병이 나타나 여러 인구 집단을 휩쓰는지, 한때 효과가 좋았던 의약품이 왜 점점 효력을 잃는지도 설명해준다. 그리고 전염병에 관한 유전학적인 통찰은 그것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잘 드러낼 수가 있다. 슈퍼박테리아의 문제. 그 대륙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천연도 홍역 발진 디부스와 함께 살아오면서 이들의 저항할 수단을 발달시켰다. 자연 선택에 이런 전염병들이 이기고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준 유전자들을 선호한 것이다.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면역학적으로 너무나 선진무구했다. 천연도가 없는 환경은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확산을 촉진하지 못했다. 천연도 바이러스가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과학자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밝혔듯이 스페인 사람들의 가져간 질병은 그들의 기술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빠른 정복에 이바지했다. 방어 수단의 무력화. 몇몇 사람이 천연도나 말라리아에 대한 유전적인 저항성을 발달시키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한 세대가 길어서 돌연변이로 이런 성질의 출현에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 그 뒤 그것이 사람의 유전자 풀에 널리 퍼지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병원 전술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경이로운 증식 속도는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빠르게 진화해서 우리의 저항 무기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감염성 질환의 억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페니실린이나 스트레토마이신 같은 약품의 사용으로 천연두가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병도 대부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독성의 진화. 새로운 병원체들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그 병원체를 겪어보지 못한 숙주들은 정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성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는 진화에 의해서 인체의 저항력이 점차 커졌기 때문은 아니다. 너무 높은 치사율은 병원체의 적응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새 숙주를 감염시키기 전에 숙주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병원체도 모든 자손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선택은 병원체가 깃들여 사는 개체에는 더 작은 피해를 입히는 변종을 선호한다. 널리 퍼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질병이 독성을 잃는 까닭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6세기 신대륙에서 전해진 매독이 유럽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병은 매우 높은 치사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매독은 지금 심각한 병임에 틀림없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하지 않다. 신종 인플루엔자도 같은 경로를 따를 수 있다. 여기까지.